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에 대사변, 영토 평정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기회만 오면 주적인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간 한반도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 군사적인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쟁할 기회가 오면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북한군이 서북도서 인근에서 잇따라 포성을 울리며 본격적으로 대남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제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완충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인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불법이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걱정이에요. 어떤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를 끊고 영토 평정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엔 군수공장 시찰을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칭하면서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회만 주면 남한을 초토화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되어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시면서 대남 심리전을 이끌고 있는 동생 김여정도 나서서 북한 군대의 방아쇠의 안전장치는 해제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예. 남매의 말폭탄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을 주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새롭게 와닿진 않은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김정은이 남한 자체가 주적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군사 위협이 예. 그것이 주적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사실 주적이라는 표현이 김정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처음 칭한 건 아니니까요.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과 이행 차원에서 민족화해, 협의회 등 남북관계,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기구들을 모두 정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15일에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새 예산 문제 등이 다뤄질 거로 보이는데 요즘에 파격을 좋아하는 김정은이 깜짝 참석해서 시정 연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남 문제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내거나 후속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적이라는 표현을 공식화하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북한의 주적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관역이 이동된 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보통 국가 간의 주적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외교상 운신의 폭을 좁히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쓴다면 최대 위협, 이 정도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남북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체제 경쟁은 끝났지만 현실적으로 이념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북한 정권과 군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반 주민들과는 구분을 지은 겁니다. 이에 윤 정부에 대한 적개감이 강하고 또한 하노이 회담이 충격적인 실패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이 군부 강경파를 의식하고 있고 또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스며드는 남한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또한 경제 일꾼들 사이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 신비주의가 퍼지고 있고 6.25 전쟁을 잘 모르는 신세대들의 안보 의식이 저하 속에서 체제 단속, 사상 통제 목적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 전에 접경 지역에서 무력 시위까지 재개를 했습니다.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 설상가상으로 그 안전판 역할을 했던 완충 지역까지 이제 사실 없어졌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이후에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예. 새해 벽도 북한이 사흘 연속으로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지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자 우리 군이 군사훈련 등 상호간 적대 행위 중지 구역, 이른바 완충 지대는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3,000여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LLN 주변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남북 간 충돌이 종종 발생했던 곳입니다. 예. 1999년에 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요. 3년 뒤에는 제2차 연평해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도 한반도 정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위험하죠. 이게 지금 과거 국제적인 전쟁 사례, 분쟁 사례를 보면 이러다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설마 그러겠냐라고 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밀렸다는 느낌을 줄 경우는 리더십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과거 전례로 보더라도 우리는 이제 2017년이죠. 그 옛날에 그 목함지뢰 사건 났을 때 미국이 상당히 통제해서 결국은 또 연평도 포격 때도 그러고 제지를 하잖아요. 유엔사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북한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북한 도발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돼도 어떻게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제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전술핵 자신감이 생겼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켜봐서 상황 오판에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아시듯이 1990년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그만둔 핵무기들 대부분을 러시아에 넘긴 바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각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최근 일본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낸 겁니다. 네, 맞죠. 김정은이 기시다에게 이런 걸 보낸 건 처음이기도 한데요. 눈에 띈 건 말씀하신 대로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겁니다. 예. 성급할 수도 있지만 북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보통 남북 대화를 발판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제 남한은 제치고 북일 대화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결국 한미일 공조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우리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뿐 아니라 한미일 갈라치기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와중에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북한이 골칫거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으로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하면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동원했다는 건데요. 6일이죠. 일주일 전에도 공격할 때도 여러 발을 썼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요즘엔 미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 시험보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입니다.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인데요. 작년 대반격 실패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설상가상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대규모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실탄이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북한이 도움을 주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처지에서는 북한이 복병인 셈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За соплами, за задньою частиною цієї ракети вона дуже схожа. І дійсно ця ракета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а, вона виготовлялась на базі Іскандеру, тому дуже велика схожість. Саме тому ми схиляємося до версії, що можливо це є ракета, яку саме надала Північна Корея. 네, 이게 사실이라면 뭐 안보리 결의 위반은 당연한 거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란 차원에서 국제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요즘은 좀 실효성이 있나 싶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어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11년 만에 다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네.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보리가 요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원래는 힘이 셌습니다.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발언권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우리 황중국 대사의 언급 들어보시겠습니다. By exporting missiles to Russia, the DPRK used Ukraine as a test site of its nuclear-capable missiles in wanton disregard of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and the safety of the Ukrainian people. 황 대사가 문제 삼은 게 이제 최근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460km를 날아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 원산에 있는 북한의 원산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네.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사용으로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시뮬레이션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북한 반응도 나왔던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 러시아 쪽으로 밀어붙인 미국의 대결 정책 탓이다. 북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근거는 없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할 가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외교관 명의로 나온 성명이긴 하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비교적 절제, 순화된 표현을 썼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대남 위협과는 달리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충돌 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